색시 찾는 머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동네 머슴들끼리 담력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이라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 무슨 소리? 내가 담이라면 최고지. 이렇게 서로 담이 크다고 자랑을 하다가 내기가 붙게 된 것이었지요. 누구든 지금 고개 넘어 공동묘지까지 갔다 오면 술을 원 없이 사주기로 하자.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머슴들은 모두 헛기침만 흠흠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 말 한마디 않고 가만히 있던 한 머슴이 선뜻 나섰지요. 내가 갔다 오지. 그 머슴은 곧장 고개 쪽으로 난 마을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길을 벗어나자마자 고갯길로 접어들게 되었지요. 막 고갯길로 접어드니 저만치 위에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슴이 가만히 보니 바로 등불이었지요. 걸음을 재촉해서 따라가 보니 웬 여인이 혼자 등불을 들고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머슴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웬 낭자가 이 밤중에 어딜 가시오? 저는 고개 넘어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친척 집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잘 되었어요. 저를 좀 바래다 주십시오. 그래서 머슴인 그 여인을 바래다 주게 되었습니다. 등불을 앞세우고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 산속에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지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처녀가 기와집을 가리키며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전에도 여기 기와집이 있었나? 처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죽은 사람 셋이 나란히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웬일이야? 어머니, 아버지, 오라버니 모두 죽었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처녀가 친척 집에 다니러 간 사이에 식구 셋이 모두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처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머슴이 처녀를 도와 식구들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습니다. 뒷산에다 무덤까지 맘들어 주었지요. 밤을 새워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나니 날이 밝았습니다. 머슴이 마을로 돌아가려니 처녀가 머슴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큰 집에서 저 혼자 남았으니 어찌합니까? 만약 저와 혼인을 하신다면 이 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머슴이 듣고 보니 아주 좋은 수였지요. 그래서 머슴이 그 자리에서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둘이 찬물 한 그릇 떠놓고 혼인 잔치를 했습니다. 혼인 잔치를 치르고 나니 머슴이 그 집 주인이 된 것이었지요. 여태 고달픈 머슴 노릇만 하다가 부잣집 주인이 되니 아주 기뻤습니다. 이 큰 집 주인이 되었으니 글 공부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책을 펴놓고 글도 읽었지요. 어려운 책은 못 읽고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에서는 다른 머슴들이 밤새도록 기다려도 공동묘지에 갔던 머슴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다음날 한나절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무리를 지어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마을길을 지나 고개를 넘어 공동묘지에 가보니 글쎄 거기에 어쩌녁에 갔던 머슴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의 무덤 앞에 떡하니 앉아서 땅바닥에 커다란 나뭇잎을 펴놓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하늘천 땅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서 뭘 하나? 다른 사람들이 물어도 대답 한마디 없이 자꾸 글만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뺨을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드는지 주변을 두리번 살피는 것이었지요. 내 색시는 어디 갔나? 그리고 내 집은 어디 갔지? 머슴은 혼잣말로 중얼중얼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 차리게. 다른 머슴들이 달려들어 부축을 해서 억지로 데리고 내려왔지요. 어쨌거나 내기에서 이겼으니 술은 얼마든지 먹으라고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술은 한 방울도 먹지 않고 내내 이렇게 중얼중얼하였지요. 내 색시는, 내 집은. 그 뒤로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기만 하더니 며칠 못 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워하며 부르던 노래. 옛날 제주도에 김복수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복수는 제주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복수는 어릴 적부터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밤이면 호롱 불을 켜놓고 혼자 글 공부를 했습니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서당에 다니고 싶구나. 하지만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서당 공부란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김복수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지게를 서당 담 밑에 세워놓고 담 너머로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글을 한자 한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글을 몇 번이고 외고 또 외워 보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복수는 마음대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김복수는 서당에 다닌 친구들보다 글솜씨가 아주 뛰어났지요. 이런 김복수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과거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자네가 없는 동안 자네 어머니를 우리가 잘 모실 테니 과거를 치르고 오게. 그 재주를 썩히기는 아깝지 않은가? 어머니 또한 아들을 격려하였지요. 얘야, 내 걱정은 말고 과거를 보러 가거라. 처음에는 주저하던 김복수도 어머니 말씀에 용기를 얻어 과거를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과거를 보러 가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말았지요. 거센 폭풍의 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복수는 널빤지를 붙잡고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한동안 떠다니던 김복수는 어느 바닷가로 밀려나가 그곳 사람들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안남 땅이었지요. 안남은 지금의 베트남이랍니다. 김복수는 낯선 안남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다가 일본에서 온 임춘향이란 처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복수는 그녀와 혼인하여 3남 3녀의 자녀를 두게 되었지요. 그런데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 그러던 어느 날 김복수는 우연히 일본에서 온 사신을 만났습니다. 일본이라면 고향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여서인지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 듯 반가웠지요. 김복수는 일본 사신에게 달려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일본으로 갈 때 자기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본에만 가면 고향으로 쉽게 건널 수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일본 사신은 그리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복수는 너무 기뻐서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제주도로 가기 위해 간단히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부두로 나갔더니 일본 사신은 여자와 아이들은 데려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복수는 하는 수 없이 자기 혼자 떠나게 되었지요. 여보, 몸 조심하여 잘 다녀오세요. 내가 데리러 올 동안 아이들과 몸 건강히 잘 있으시오. 김복수는 가족과 이별을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그들은 일본의 오사카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오사카에 도착한 김복수는 고향으로 가는 배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길에서 우연히 아내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복수는 가족들을 떼어놓고 온 이야기를 하였지요. 매영, 마침 안남으로 가는 배가 있으니 우리 함께 가서 누님과 조카들을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하여 김복수는 처남과 함께 다시 안남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러 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런데 일본 오사카를 지나 한참을 가다 보니 낯익은 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라산이 보이는 제주도였지요. 멀리 고향 땅이 보이자 어머니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복수는 꾀를 내었지요. 안남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식수가 모자랄 것 같네. 내가 저 섬에 가서 식수를 구해오겠네. 처남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찬성을 하였지요. 김복수는 배에 매달아 두었던 작은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 땅에 내린 김복수는 곧바로 고향집으로 달려갔지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복수 아니냐.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이냐.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어머니는 어느덧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요. 김복수는 고향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배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가 오지 않자 그냥 가버렸지요. 김복수가 이번에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자식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뿐이지 안남 땅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김복수는 달 밝은 밤이면 혼자 바닷가를 거닐며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돌독이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받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둥그레 당실, 둥그레 당실. 너도 당실 원자 머리로 달도 받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이 구슬픈 노래를 들은 동네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족이 오직 그리우면 저럴까? 김복수는 평생 혼자 살며 바닷가에서 오돌독이 노래만 불렀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동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하여 바닷가로 나왔지요. 그리고 이 노래는 제주도 전체에 퍼져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요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술로 메운 연못. 옛날 신라의 고승 진울은 절을 짓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절터를 찾던 중 지금의 보림사라는 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이곳은 천하의 둘도 없는 명당 자리였지요. 진울은 기뻐하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과연 명당 자리구나.
진울은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런데 달려가 보니 그곳은 땅이 아니라 물이 차 있는 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실망한 진울은 못가에 있는 돌 위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러나 그는 쉽게 단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을 메워 절을 지으면 되겠는데 저 넓고 깊은 못을 무슨 수로 메우지? 혼자 고민하던 진울은 마침내 꾀를 내었습니다. 진울은 도수를 부려 근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병을 앓게 하였지요.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퉁퉁 붓고 가려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약을 써보아도 소용이 없었지요. 눈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번져 모두들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이때 진울이 마을로 내려가 누구든지 눈에 병이 있는 사람은 가지산에 있는 못에 돌 하나와 숯 한 덩이를 던지면 눈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지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눈병을 앓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숯과 돌을 들고 못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못에다 숯 한 덩이와 돌 한 덩이를 넣고 나니 눈병이 씻은 듯 나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못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숯 덩이와 돌 덩어리들로 못이 거의 메워지자 못 속에 살던 뱀과 이무기들이 앞다투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청룡과 백룡은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지요. 여기가 내 집인데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이야? 청룡과 백룡이 버티고 있자 진울은 들고 다니던 지팡이로 청룡과 백룡을 쳐서 못에서 쫓아냈습니다. 억울하다. 내 집을 빼앗기고 쫓겨나다니. 못에서 쫓겨난 두 용은 지금의 용소로 달려갔습니다. 용소로 간 청룡과 백룡은 서로 먼저 승천하려고 다투었지요. 그러던 중 백룡이 꼬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산기슭이 토박 나면서 푹 패어 못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못을 용소라 부르게 되었고 마을 이름도 용문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울이 청룡과 백룡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지은 절이 바로 보림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른 이유. 인디언 옛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퉁카 신라라는 신이 있었지요. 어느 날 퉁카 신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다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군.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지. 퉁카 신라는 자기가 아끼는 새들과 동물, 곤충, 나무들을 상자에 넣은 다음 비구름과 강물과 바다를 불러 말했습니다. 비구름아 비를 내려라. 강물아 흘러 넘치거라. 바다야 휩쓸어 버리거라. 곧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강물과 바다가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강물과 바다가 땅이란 땅은 모두 삼키는 바람에 이 세상에는 풀 하나 심을 흙도 남지 않았습니다. 둔카신라는 상자를 열어 검은 오리를 꺼낸 다음 이렇게 말하였지요. 검은 오리야,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흙 한 덩이를 가져오너라. 검은 오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얼굴을 내밀었지요.
바다가 어찌나 깊은지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둔까실라는 다시 수달을 바닷속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달도 얼마 못 가 그냥 돌아오고 말았지요. 다시 비비를 보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북이를 바닷속으로 보내었지요. 한참 뒤 거북이가 바다 위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흙을 찾았습니다. 둔까실라는 거북이가 가져온 흙을 들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흙아 흙아 바다를 뒤덮고 강물을 뒤덮어라. 그러자 흙 한 덩이가 넓게 넓게 퍼지고 퍼지더니 드넓은 땅이 생겨났습니다. 둔까실라는 상자 안에 든 새들과 동물, 곤충, 나무들을 꺼내 온 세상에 뿌렸지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든 다음 화로에 넣고 구웠지요. 그런데 첫 번째로 꺼낸 사람은 너무 일찍 꺼내는 바람에 아직 익지 않아 하얗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꺼냈구나. 하는 수 없지. 이 사람은 하얀이 백인이라 불러야지. 두 번째로 꺼낸 사람은 너무 오래 구워 새까맣게 타버렸지요. 너무 오래 구웠구나. 이 사람은 흑인이라 불러야지. 마지막 사람을 구울 때 둔까실라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바짝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노릇노릇 알맞게 구워졌군. 이 사람은 황인이라 불러야겠군. 이렇게 하여 사람들의 피부색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전이 된 여우. 옛날 어떤 총각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잠을 자는데 꿈속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지요. 여보게 총각, 오늘 밤 내 제사가 있었는데 뜰에 복숭아 씨앗이 떨어져 있어 음식을 먹지 못했다네. 노인은 넋두리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총각은 주막 주인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정말 고맙소 젊은이. 아버지가 총각의 꿈에 나타나 깨우쳐 주신 것이니 오늘 저녁 다시 제사를 지내야겠소. 그러니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시오. 총각은 하는 수 없이 하루 더 묵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얼른 마당에 떨어진 복숭아 씨앗을 없애버렸지요. 주인은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한 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백발의 노인이 다시 나타났지요. 오늘은 총각 덕분에 잘 먹고 가네. 주막에서 동쪽으로 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동쪽으로 뻗은 가지 밑을 파면 금 덩어리가 나올 걸세. 자네는 금 덩어리를 아들에게 주고 이 집 문턱을 목침이 될 만큼 베어가게. 그 목침을 갖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다음날 총각은 느티나무를 찾아가 동쪽으로 뻗은 가지 밑을 파보았습니다. 정말 금덩어리가 나왔지요. 총각은 금덩어리를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께서는 목침을 하나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베어주시오. 이리하여 총각은 목침을 얻어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총각이 서울을 향해 숲을 지나고 있을 때였지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디선가 총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총각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목침이? 총각은
목침을 꺼내 귀를 쫑긋 세웠지요. 서울로 가거든 이 정승댁을 찾으세요. 그 댁딸이 병에 걸려 있을 거예요. 어서 가서 아가씨의 병을 고쳐드리세요. 내가 어찌 병을 고친단 말이야. 그 병은 뒤뜰 연못에 사는 천년 묵은 메기가 독을 피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메기를 잡아 죽이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총각은 서울로 들어서자마자 이 정승 댁을 찾아갔습니다. 목침의 말대로 정승의 딸은 병이 나서 누워 있었지요. 영감마님, 따님의 병을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젊은이가 우리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글쎄요. 일단 제가 병을 보아야겠습니다. 총각은 의원들처럼 맥을 짚어보는 척 했습니다. 그리 대단한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한 병이 아니라면 정말 고칠 수 있는 병이란 말입니까?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대장간에 가서 풀무와 쇳덩어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말이 떨어지자 이정승은 하인들을 시켜 그것들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총각은 풀무와 쇳덩어리를 가지고 연못으로 가보았지요. 풀무로 숯불을 피워 쇳덩어리를 벌겋게 달구더니 연못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연못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메기가 죽어 떠올랐지요. 정말 메기가 있었구나. 총각은 목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후 정승의 딸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정승은 딸의 병을 고쳐준 총각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총각은 과거에도 합격하여 벼슬을 얻었지요. 그런데 그때 나라에서는 재상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마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총각도 재상의 자리에 올랐지요. 재상이 된 총각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임금님께서 주신 벼슬이니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때 목침 보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상은 얼른 목침 보자기를 풀어보았지요. 재상어른, 이곳은 원래 여우가 살던 굴로 여우들이 안가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상어른께도 밤에 여우들이 젊은 부부로 변하여 들어와 집을 지어 달라고 할 거예요. 재상은 그제서야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상어른, 절대 놀라지 말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셔요. 그런 다음 집을 불로 태우세요. 그러면 여우가 튀어나올 것이에요. 그때 여우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재상 어른이 산답니다. 그날 밤 재상은 밤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으로 변한 여우 부부가 찾아왔지요. 목침의 말대로 부부는 집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 집을 지어 주겠으니 어서 가보거라. 재상은 여우 부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상은 장작을 가져다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자 여우 2마리가 뛰어나왔지요. 영감마님, 너무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 여우가 화를 내며 덤벼들었지요. 재상은 장작으로 여우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부인 여우가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몇 년 후 대궐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전 마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임금님은 새 중전을 맞았지요. 그러나 새 중전도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이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지요. 중전, 어서 일어나세요. 전하, 제 병은
쉽게 낫지 않는 병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쉽게 낫지 않는다니요? 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오? 내가 못 구하는 약이 어디 있겠소? 어서 말해보시오. 그 약은 재상의 간이옵니다. 재상의 간? 임금님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재상은 깜짝 놀랐지요. 전하, 제가 중전마마의 맥을 짚어본 다음에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재상은 중전마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목침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중전이 있는 방으로 갈 때 매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소매에 넣어 가세요. 재상은 목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재상이 중전의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소매에 넣어왔던 매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지요. 매는 중전의 머리 위에 앉아 두 눈을 뽑았습니다. 동시에 고양이는 중전의 목을 물어버렸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임금님과 재상이 놀라는 사이에 중전은 피를 쏟으며 한 마리 여우로 변했습니다. 중전으로 둔갑해 있었던 여우는 장작불에 태우려다 도망친 부인 여우였지요. 시루봉과 칼봉. 옛날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이서방에게는 결혼을 앞둔 딸이 하나 있었지요. 아버지는 사윗감으로 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지요. 이서방은 딸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소도 없이 힘들지 않겠나? 우리 소를 빌려줄 터이니 데려가서 일을 하게. 부자는 이서방과 딸을 보더니 인심을 썼습니다. 영감 마님이 어쩐 일이실까? 이서방과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내가 그동안 부자 영감을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고맙기도 하여라. 이서방은 부자에게 소를 빌려다가 일을 했습니다. 소를 빌려 일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지요. 아버지, 소가 좀 이상해요. 소는 누워 좀처럼 일어서질 않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지요. 여보게,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한단 말인가? 부자는 의원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지요. 영감마님, 불로초만 먹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불로초? 그건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지? 부자는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잘은 모르나 묘양산 깊은 곳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부자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좋은 생각이 있다며 벌떡 일어났지요. 그 길로 늙은 소에게 바늘이 섞인 여물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이서방에게 소를 빌려준 것이지요. 부자는 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불쌍하여 소를 빌려주었더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영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쩔 셈인가? 말을 잇지 못하는 이서방을 힐끔 쳐다보던 부자는 자네가 무양산에 올라가 불로초 한 뿌리만 개어오면 없던 일로 하겠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속값을 물어내야 할 걸세. 이서방은 불로초를 캐러 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났지요.
딸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잣집에 일하는 머슴 총각도 딸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꼭 돌아오실 거예요. 총각의 말에 딸은 목이 메었습니다. 부자는 날이 갈수록 이서방이 괘씸했습니다. 서둘러 이서방의 딸을 불렀지요. 네 아버지가 지금까지 오지 않는 걸 보니 도망친 게 틀림없구나. 부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서 아버지를 찾아오든가 아니면 불로초를 캐오도록 해라. 부자의 말에 딸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속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지요. 이렇게 추운데 지금까지 살아계실까?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딸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딸은 바위 밑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요. 순간 눈앞이 환해지더니 산 위에 쌓여있던 눈이 스르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피어올랐지요. 우와, 어느새 봄이 왔구나. 딸이 깜짝 놀라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아버지! 딸은 아버지를 찾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놈이 너까지 속였구나. 난 다른 세상에 와서야 부자가 날 속였다는 걸 알았단다. 아버지는 말을 마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시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떡이란다. 마음껏 먹거라. 그리고 잠시 후에 귀인이 나타날 것이야. 딸은 떡을 들고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딸이 사방을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때 옆 봉우리를 보니 아버지가 장검을 높이 들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지요. 그때 시루가 놓인 자리에서 젊은 총각이 불쑥 솟아났습니다. 뜻밖에도 부자의 집 머슴 총각이었지요. 아니, 어떻게 여길 찾아오셨어요? 며칠 전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 백산 앞의 봉우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자의 집을 뛰쳐나왔지요. 그랬군요. 딸은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머슴 총각은 딸의 어깨를 다독거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결혼하여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요. 언제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지켜준 탓에 부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산 앞에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시루봉과 칼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노인의 한을 풀어준 군수. 옛날 한량으로 소문난 김생이 뒤늦게 과거에 급제하여 나간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지요. 김군수는 마침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근처 군수로 있었기에 그곳을 들렸다 나간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친구와 만나 서로 덕담을 나누고 회포를 푼 후에 헤어질 시간이 되었지요. 이에 친구가 말과 관노를 내어주며 나간까지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군수는 이를 뿌리치며 혼자 간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 길을 어찌 혼자 간단 말인가? 멀기도 멀거니와 대낮에도 혼자 넘기에는 만만치가 않네.
더구나 최근에는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네. 친구가 만류하는 것이 오히려 김군수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김군수는 기어이 혼자 길을 떠났지요. 늦은 아침을 먹고 떠났는데 한낮이 되어서야 나간과의 경계에 이르자 제가 나왔습니다. 이 제만 넘으면 나간이었지요. 그러나 초인 길인데다가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아 길도 가늠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김군수는 거침없이 제를 넘었지요. 하지만 칡넝쿨과 나무들이 어찌나 빽빽한지 금방이라도 맹수들이 나와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대낮인데도 너무 어두워 무언가 나올 것 같은 음산한 길이었지요. 담력이 좋기로 소문이 난 그였지만 다소 긴장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도 뒤를 돌아보면 다시 그 길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또 돌아보면 또다시 그 길이었지요. 몇 번을 그러고 나니 이제 무서운 마음마저 들고 몸도 지쳐 한 발짝도 옮기기 힘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푹 주저앉아 쉬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백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힘들어서 김군수가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8냥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였지만 치맥기가 있나 싶어 그냥 무시하고 그래도 길 동무가 생겼다 싶어 함께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저 노인장, 제가 나간까지 가야 하는데 길을 좀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8냥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군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인은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김군수가 노인을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따라 나섰지만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김군수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8냥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언제 나타났는지 노인이 바로 옆에 서 있었지요. 노인장, 도대체 8냥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번에는 손을 내밀며 8냥 하였지요. 그때서야 김군수는 노인이 말하는 것이 돈 8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돈 8냥을 꺼내 노인장에게 주었지요. 그랬더니 노인이 갑자기 풀썩 주저앉더니 이번에는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노인이 김군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지요.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한지라 다들 대성할 것이라 덕담을 하곤 하였지요. 글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과거를 보러 갔는데 고을 사람들 모두 장원급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요.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던 길에 승평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나간까지 8냥이 없어 홀로 고개를 넘다 강도를 만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색이 과거에 급제한 몸이라 관아에 부탁하여도 되었을 터인데 워낙 울고준 선비라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만 불귀의 계기 되고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정신이 나간 채 이 고개에서 아들을 기다리다 죽어 원기가 되었는데 8냥의 한이 맺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8냥이라고 외쳤다는 것이었지요. 노인을 만난 사람들마다 혼절하는 바람에 8냥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에야 8량을 받게 되어 자신의 한이 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잘 가시오 한마디 하더니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길이 훤하게 트이고 그 덕에 김군수는 고개를 쉽게 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 두꺼비.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황씨 성을 가진 농부가 아내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아주 작은 밭이 전부였지요. 작은 밭이었지만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한 부부를 칭찬하였지요. 어느 해 가을부터 황씨 부부는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곧 놀랄 만큼 큰 부자가 되었지요. 황 씨가 부자가 된 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마을 사람들은 황 씨 부부가 부자가 될수록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이곳저곳에 퍼지고 이상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도깨비를 사귄 모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황 씨의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지요. 며느리 또한 부지런한 데다가 살림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였지요. 따스한 봄 어느 날 황 씨의 아내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지요.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꿈처럼 들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어둑어둑해졌지요. 며느리는 저녁을 준비하려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가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물을 깃고 있었지요. 참 이상하기도 하지. 어떻게 그 집이 부자가 되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말이 하도 많아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낙네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이제 시집을 와서 잘 모르지? 아낙네들은 물을 길러온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왜 몰라요? 우리 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모두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낙네들은 며느리 옆으로 다가앉았지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 아마 옛날에는 우리 집도 매우 가난했었나 봐요. 그럼 그때 일은 우리도 알고 있지. 어느 해 늦은 가을 우리 아버님이 동쪽 어느 집에서 일을 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서쪽 어느 집에 일을 하러 가셨대요. 아낙네들은 숨을 죽이며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갈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얻어 가지고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발에 치이는 것을 느꼈지요. 얼른 집어보니 두꺼비 같이 생긴 돌 덩어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는걸. 어머니는 돌덩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도 똑같이 생긴 돌을 주워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며칠 후 돌덩이가 작은 금쌀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괴짝을 짜서 넣어두었지요. 돌 두꺼비는
매일매일 금쌀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황씨 부부는 먹고 입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정말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 후 이 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하루는 황 씨가 저녁을 먹고 목침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났지요. 내 너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 집 며느리가 세상에 소문을 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구나. 오늘 데려갈 터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거라. 노인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황 씨는 손을 저으며 할아버지를 불렀지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황 씨는 벌떡 일어나 괴짝 문을 열어보았지요. 두꺼비들은 거품을 부글부글 내뿜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돌로 공놀이를 한 노인. 옛날 어느 마을에 장씨 할아버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 할아버지는 마당 아래에서 할머니는 마당 위에서 공처럼 생긴 둥근 돌을 차고 놀았지요. 돌로 된 공을 차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 다른 마을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뱃사공이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강을 건널 손님은 보이지 않고 비만 맞게 되자 할아버지는 배를 번쩍 들어 모자처럼 둘러쌌다고 합니다. 워낙 힘이 세다고 소문이 났지만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장사라고 혀를 내둘렀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마침 도둑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본 도둑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예사 할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쉽게 접근을 못하였지요. 그래서 떠보려고 그랬는지 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 한양을 가는 과객인데 배가 고파 그러니 밥 한 술 뜨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눈치를 보아 할머니를 해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도 눈치가 있었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고 받아쳤지요. 아무리 지나가는 길손이라 해도 밥을 그냥 줄 수는 없지. 마침 뗄 나무가 없으니 나무를 좀 쪼개주면 밥을 주겠소. 그러고는 곁에 있는 도끼를 도둑에게 내주었지요. 무심코 도끼를 받아든 도둑은 그만 도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끼가 얼마나 큰지 들기도 힘들 정도였지요. 그래도 기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도둑이 다시 도끼를 간신히 들어 장작을 패려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도끼를 휙 가로채서는 마치 막대기 다루듯 도끼를 번쩍 휘두르니 큰 나무가 단번에 두 쪽이 났지요. 보통 할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괴력을 보이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란 도둑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장씨 할아버지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실은 오래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그만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가식을 낳으려 생각지도 않았고 또 자식이 생기지도 않았지요. 아들이 죽은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 산만 우두커니 바라보며 소위를 하였지요. 그런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아들 바위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커다란 바위를 쑥 뽑아오더니 할머니에게 아들하고 닮았는가 물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본체 만체 하였습니다. 한참을 다시 바위와 씨름을 하듯 엎치락 뒤치락 하던 할아버지가 땀을 닦으며 물었지요. 어때? 이제 제법 아들 티가 나오? 여태껏 나몰라라 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말하였지요. 그렇게 누워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세워보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바위를 번쩍 일으켜 세우더니 작은 돌로 밑을 괴었습니다. 무심코 바위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순간 눈물이 터졌는지 와락 눈물을 쏟았지요. 멀리서 보기에 죽은 아들과 너무나도 닮았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매일 아들 바위에 들러 마치 진짜 아들 대하듯 바위를 어루만지곤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마을에는 장씨 부부 집터가 있으며 근처에는 공처럼 생긴 둥근 돌이 있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